도래 시대 그리스 로마 건축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 로마 시대의 대경관 구조를 살펴보겠습니다. 앞 시간에 얘기했듯이 로마 시대에는 도시 안에 많은 시민들이 모여서 살아야 되었기 때문에 그리스 때와는 달리 많은 대중들이 군집할 수 있는 실내 대형 공간이 필요하게 되었다. 자, 그런 대형 공간을 돌로 만들고자 하니 결국은 같은 재료인데 쌓는 방식, 말하자면 구조 시스템이 변경되어야 될 수밖에 없었다. 자, 이것이 그리스 시대의 포스트 린텔 시스템이 로마 시대의 아치 구조 시스템으로 바뀌게 된 원인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것을 실내 대공간이라는 경우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간은 카라칼라의 대목욕장이죠. 지금도 그 흔적이 남아있고 밑에 복원 그림이 있습니다만은 실로 어마어마한 크기의 실내 목욕장입니다. 자, 그리고 일부 흔적에서도 보시다시피 저런 식으로 아치를 기본으로 하고 그 아치가 결국 어떤 돔 구조나 이런 것이 만들어져서 실내 공간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 건물을 자세히 보시면 단순하게 돌과 벽돌로만 된 게 아니라 어떤 콘크리트로 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콘크리트라고 하는 것은 시멘트와 여러 가지 잡석을 섞어서 만든 반죽을 우리가 콘크리트라고 부릅니다. 로마 시대 때는 이것이 아주 광범위하게 사용됐어요. 그것은 이제 로마에는 그 포졸란이라고 하는 화산재가 많이 생산이 됐죠. 나폴리의 베수비오 화산 잘 아시죠? 그런 화산에서 나오는 화산재는 물하고 섞으면은 모르타르가 됩니다. 그래서 모르타르에다가 잡석을 넣으면 그게 콘크리트가 되죠. 그래서 이 콘크리트를 잘 활용해서 저런 아치 구조나 이런 것들을 만들었다. 이것도 알아둬야 될 상식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콜로세움입니다. 이런 콜로세움 역시 로마 사회가 시민들을 위한 사회였다라는 걸 아주 강력하게 증명해주는 물건들이죠. 로마 시민들은 항상 그 지도자들, 황제가 됐든 누가 됐든 이런 사람들한테 항상 시민들에게 일종의 엔터테인을 줘야 되죠. 그게 스포츠가 됐든 뭐 검투 경기가 됐든 공연이 됐든 항상 도시 생활에서 향유할 수 있는 여러 문화 이런 것을 제공해야 됐었는데 그런 것을 하기 위한 대공연장 겸 경기장, 이게 콜로세움이죠. 지금 흔적은 왼쪽 그림처럼 저런 식으로 남아 있는데 당초는 저것이 저런 모습이 아니었고 오른쪽 그림처럼 완벽한 여러 겹의 원형 건물입니다. 그리고 지하에는 지금은 그 흔적만 있습니다만은 지하 터널 구조가 되어 있어서 뭐 여러 가지 검수사들이 저걸 통해서 올라오기도 하고 뭐 동물이나 이런 것들이 저기에서 또 이렇게 오르내리는 장치도 있고 그랬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거의 구조 시스템이란 뭘까요? 역시 아치 구조 시스템입니다. 자, 그래서 이 아치 구조 시스템은 어떤 식으로 만들어졌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래는 여기도 지금 이렇게 이 바깥에 껍질이 있었죠. 이렇게 있었고 이런 식으로 다 있었고 지붕에는 이렇게 천막이 쳐질 수 있도록 이 구조가 다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바깥의 켜는
소위 중세 때 기독교인들이 교회를 짓겠다라고 하면서 이거는 이교도의 산물이니 이거는 뜯어도 된다. 그래서 이 돌을 다 뜯어가지고 로마 시내에 있는 여러 교회당을 져서 지금은 이만큼이 바깥에 두 켜가 없어졌습니다만은 당초에는 다 있었던 거죠. 그래서 지금 이것은 지금 중세 이후에 만들어진 이 상태고 원래는 지금 님에 있는 것처럼 완벽한 원형이었다. 그리고 그 단면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를 보면 이런 식으로 아치가 되어 있죠. 아치가 연속 아치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치들이 이렇게 쭉 돌아가면서 또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는 거죠. 자, 앞 시간에 우리가 수도교를 공부하면서 아치의 핵심은 추력이라는 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위에서 내려오는 힘들이 결국 여기서 이렇게 분해가 45도로 분해가 되면서 이 분해된 것의 반은 옆으로 미는 힘이 되고 반은 아래로 내려오는 힘이 된다. 그래서 아래로 내려오는 건 뭐 기초에서 받쳐주면 되지만 이렇게 옆으로 벌어지려는 힘은 뭔가가 붙들어줘야 된다. 이 붙들어주기 위해서 연소가치를 쓰는 겁니다. 연소가치를 써서 서로 이것이 상쇄되도록 한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는 어떻습니까? 각각의 아치가 상쇄되니까 달걀처럼 한 바퀴 돌아서 이게 위에서 보면 서로 밀고 당기고 하는 것들이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같이겠죠. 자, 그러니까 여기서는 문제가 없어요. 문제는 로마에 있는 콜로세움이죠. 로마에서 있는 콜로세움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에서 이 원형이 바깥의 원형이 이렇게 깨졌다. 이만큼을 뜯어냈다 그랬죠. 그러면 아치의 연석이 깨진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안 하면 무너지니까. 그래서 이 중세 때 돌을 뜯어가면서 그대로 두면 무너지게 생겼으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버트레스를 붙인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당초에 있던 거가 아니라 중세 때 생긴 거다라는 걸 알아두시고 사진을 찍을 때 꼭 여기서 사람들이 찍어요. 여기가 각이 잘 나오고 멋있으니까. 근데 사실은 그거는 로마의 콜로세움의 본 모습이 아니죠. 이거는 어떻게 보면 아픈 역사의 콜로세움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자, 다음으로 볼 건물은 판테온입니다. 판테온은 말 그대로 만신전이에요. 수많은 신을 모신 전당이다 이런 뜻이죠. 그러면 로마는 다신교였다? 그렇습니다. 로마는 다신교라기보다는 만신교라는 말이 맞는데 그게 왜 그렇게 되었느냐? 로마는 굉장히 넓은 영토를 다스리는데 나름 전략이 있었어요. 그 넓은 제국을 전부 다 무력으로 다스리려면 엄청난 군대가 필요하겠죠. 많은 큰 군대라고 하는 건 큰 비용이 들게 돼 있는 거고 그걸 위해서는 또 큰 세금을 걷어야 되는 거고 그게 악순환이 되겠죠. 그래서 로마는 그것을 적절한 채찍과 당근을 가지고 큰 영토를 다스립니다. 물론 적절한 무력으로 그걸 다스리지요. 그렇지만 그렇게만 하는 게 아니라 정복지에 있는 사람들한테 아주 좋은 여러 가지 혜택도 줍니다. 일단 로마의 앞선 선진 문명을 그 도시에다가 갖다 줘서 로마 도시에서 갖고 있던 여러 가지 인프라나 이런 것도 해주고 거기 식민지의 유력한 가문의
자제들을 로마로 데려와서 교육시키고 로마 시민권도 주고, 또 피지배 계급의 지역에 어떤 신이 있다. 그러면 그 신을 그 즉시로 로마의 신으로 같이 모시는 거죠. 자, 그래서 로마의 신이 한때는 뭐 1,000명 정도가 있었대요. 그러니까 모든 부족의 신이 다 로마의 신이 되다 보니 말 그대로 만신이 된 거죠. 곁들여 얘기하면 유일하게 로마 시대 때 그 말을 안 듣던 데가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은 여호와 유일신을 말고는 절대로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유대교의 사상이었기 때문에 결국 로마를 극도로 배격하게 되고, 로마가 결국 무력 개입을 해서 이스라엘 자체를 이 지구상에서 없애버렸던 거 아닙니까? 자, 어쨌든 결국 로마에는 이런 만신을 다 모셔야 되는 큰 또 신전이 필요했다. 자, 이게 결국 판테온입니다. 그래서 판테온은 내부적으로는 만신이 들어갈 만한 여러 신전의 알코브들이 있고, 바깥에서 위에서 볼 때는 저런 뚜껑이 있는 저런 구조가 됩니다.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여기는 단면도하고 평면도죠. 살펴보자면 이거의 건축적 이념은 이거죠. 지름 45m짜리 구가 있어요. 이 구가 이 안에 꽉 차 있는 하나의 입체, 이런 내부 공간이라는 것이 결국 건축적 이데아죠. 자, 이거를 만들기 위해서는 당연히 이렇게 생긴 사발 뚜껑 같은 돔과 뭐 밑에는 이런 드럼, 이렇게 되는 거가 정직한 구조지요. 자, 그런데 이렇게 만들지 않고 여기까지 올렸던 것은 무엇일까? 이게 이제 오늘의 궁금증입니다. 왜 드럼을 여기까지 올리고 이렇게 만들었을까? 자, 그래서 내부는 아랫부분은 이런 식으로 알코브들을 만들어서 여기 신들을 여러 신들을 모시고, 지붕은 이런 식으로 돔을 만들었고, 이렇게 된 겁니다. 자, 이 구조는 결국 뭐냐? 럭비에서 보면 이걸 스크럼이라고 그러죠. 결국 이거는 여기에서부터 이렇게 생긴 요 한 조각이 180도, 360도 이렇게 둘러싼 거라고 보면 되겠죠. 이렇게 둘러싸서 있는 것이 이 구조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요 하나만을 보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만 보면 결국 이쪽으로 자빠지게 돼 있죠. 자, 자빠지게 돼 있죠. 이 럭비 선수들도 이렇게 앞으로 자빠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서로 이렇게 둘러싸움으로써 스크럼을 짬으로써 이것이 내부 공간이 이렇게 만들어지듯이 결국 이 판테온이라고 하는 구조도 이렇게 생긴 요 단면들이 360도 둘러싸움으로써 이 구조가 만들어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그거죠. 이렇게 둘러싸면 이거는 결국 뭐냐면 아치를 어떻게 한 거죠? 180도 돌린 거죠. 아치를 180도 돌려서 이렇게 회전을 시키면 이게 돔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아치하고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아치는 이렇게 힘이 될 때 이런 추력이라는 게 생긴다. 이게 제일 치명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자, 그러면 이거를 180도 돌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결국 이 럭비 선수들도 이 발 뒤꿈치로 나가는 힘을 이렇게
버티고 있듯이 이게 밖으로 퍼지지 않으려면 뭔가 여기서 이거를 이렇게 눌러줘야 되죠. 그렇죠? 그래야 돔이 밖으로 터지지 않을 것인데 만약 이게 없다 그러면 어때요? 이렇게 갈라지면서 돔이 퍽 퍼져버리겠죠. 자, 이거를 어떤 식으로 해결하면 좋을까? 자, 현대에서는 어떻게 하느냐면 여기에서 바깥으로 나가는 이 추력을 이 돔 자체로 보면 뭐가 될까요? 여기에서 링 자체가 이렇게 늘어나려는 텐션이 됩니다. 이 링이 반경이 이렇게 늘어나려고 하는 텐션이 되죠. 인장력이 되죠. 이거를 우리가 뭐냐면 후프 텐션 이렇게 얘기합니다. 후프처럼 링인데 이게 바깥으로 늘어나려는 힘이다. 그래서 후프 텐션이라 그래요. 자, 그러면 우리 같은 현대에서는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죠. 여기다가 강력한 철골을 집어넣으면 이 인장력을 견딜 수 있으니까 이게 해결이 됩니다. 현대식 돔은 다 그렇게 만들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 시대에는 이 철이 없어요. 스틸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할 수밖에 없다? 결국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기서 이렇게 누를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 바깥으로 나가는 힘을 상쇄하기 위한 이 힘을 줄 수밖에 없다. 이게 아까 얘기한 대로 이 스크림의 원리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누르는 힘. 그래서 이 드럼을 중앙까지가 아니라 이만큼을 더 올리고 여기다가 더 덧붙여서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 무게에 의해서 이렇게 누르는 힘이 생기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원형에 의한 바깥으로 나가는 힘과 이 부가적으로 된 무게가 이렇게 누르는 힘이 상쇄가 일어나서 저 돔이 성립되게 된 것이다. 자, 이게 얼마나 어떻게 보면 눈물겨운 얘기인가요? 철만 있었으면 저 문제를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었는데 철이 없으니까 결국 돌과 벽돌과 무슨 콘크리트 가지고 압축력에만 견디는 재료를 갖고 이 엄청난 구조물을 만들려고 하니까 결과적으로는 이런 내부에서는 돔으로 보이지만 외부에서는 돔도 아니고 드럼도 아닌 이런 어정쩡한 형태가 될 수밖에 없었다. 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어떤 구조적인 것은 항상 건축적 이상하고 이렇게 같이 되는 게 아니라 항상 미끄러진다. 건축적인 이상을 그대로 실현할 수가 없다. 왜냐, 구조라는 건 현실이고 현실이라는 건 역사고 역사에는 그 시대의 재료라고 하는 것이 어떤 조건으로 주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조건을 이용하면서 어쨌든 최대의 지혜를 발견하는 것이 그 시대 건축가들의 하나의 능력이 되는 거죠. 이런 사례들을 우리가 이 판테온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판테온에는 그 밖에도 여러 가지 아주 지혜들이 많이 보이죠. 요 가운데 있는 요거를 우리가 오큘러스라고 합니다. 오큘러스, 눈이라는 뜻이죠. 자, 저거는 뭐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이게 돔의 꼭대기죠. 돔의 꼭대기니까 제일 구조적으로 취약하죠. 요거 만약에 뚜껑을 덮었다 그러면 이거가 제일 강력한 치명적인 힘을 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없앨 겸 또 이 넓은 공간을 채광을 해야 되죠. 채광을 해야 되는데 자연 채광만큼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자연 채광이 돼서 이것을 전부 밝게 만든다. 이런 효과도 있고, 그러면 여기에 비가 들어오는 건 어떻게 합니까?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데 이 문제도 문제가 없어요. 로마는 뭐 이렇게 뭐 폭우가 쏟아지거나 그런 도시가 지방이 아니죠. 비가 오긴 오지만 뭐 이렇게 많이 오지가 않아요.
자, 그러면 비가 온다고 하더라도 여기가 입구가 여기고 이렇게 돼서 뭐가 생기죠? 상승기류, 굴뚝 효과에 의해서 상승기류가 생깁니다. 자, 이 상승기류에 의해서 비는 이렇게 옆으로 흩어져 내려와서 실내로는 비가 안 떨어져요. 자, 이런 게 이제 오큘러스고, 오큘러스가 그러니까 조명이자 환기구이자 구조적인 역할도 하는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고, 자, 그다음에 이 무늬를 우리는 코퍼링이라고 합니다. 코퍼링. 이거는 앞에 몇 사례에서 봤죠. 이런 두께를 가지는 것보다 여기를 이렇게 파갖고 요만큼을 여기다가 덧대면 결국 뭐가 좋아요? 이 두께를 무게를 늘리지 않으면서도 전체적으로 이런 소위 뎁스 춤을 넓히는 효과를 가지는 거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 두께는 무게는 이 정도밖에 안 되면서 요거는 파고 이거를 넓히고 이렇게 해서 구조적으로는 더 두꺼운 효과를 내게 하는 것이 이 코퍼링의 역할이죠. 그래서 이 코퍼링은 뭐 역사적으로 많은 다른 건축물에서도 보입니다. 물론 장식적인 역할도 하죠. 저거가 그냥 맹숭맹숭한 것보다 이런 코퍼링이 있음으로써 훨씬 입체감이 생기고 이런 빛에 의해서 더 아주 강력한 건축적인 내부 공간을 연출할 수도 있다. 또 하나는 이게 뭘로 만들었을까요? 콘크리트로 만들었습니다. 이거를 여기다 콘크리트를 부었어요. 이게 돌로 뭐 만들죠. 그러니까 이거는 다 콘크리트입니다. 이게 다 콘크리트예요. 철근이 안 들어갔지만 일단 콘크리트죠. 콘크리트인데 콘크리트를 부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열이 많이 나죠. 굳을 때 열이 많이 납니다. 열이 많이 나니까 이걸 식히기 위해서는 많은 표면적이 필요하죠. 자, 이런 많은 표면적이 콘크리트가 양생되는데 도움이 됐을 것이다. 그 다음에 거푸집을 뜯어내기도 쉽죠. 자, 그래서 이 커퍼링은 거푸집으로서도 역할을 하고 장식으로서도 역할을 하고 구조로도 역할을 하는 아주 다목적의 기능을 가지는 것이다. 자, 이렇게 그리스 로마 시대의 여러 대형 건축물들은 구조적인 이유와 여러 기능적인 이유를 아울러 갖추는 아주 훌륭한 건축 구조물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